뉴스를 쉽게 묻고 답하는 김영의 뉴스 공감. 예, 정치권 이슈들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중후한 목소리 때문에 욱 하는 성격이 다 묻히는 분이죠. 요즘 각 방송에 촌철살인하고 다니는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여기서 또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얼마 만인가요, 이게 도대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의 최대 뭐 이슈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요건 것 같아요. 자, 용산 직할 체제다. 뭐 요런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말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왜 황교안 대표가 기분 나빠요? 아니 적어도 본인은 무슨 대통령이 꽂아준 당 대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다수의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원했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까지도 그렇다라는 과정은 만든 거고 결국에는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독배잖아요. 지금 시점에. 이게 달갑기만 했을까? 내지는 정말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분 관계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뭐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좀 더 분명해진 건 맞아요. 분명해졌다. 예,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략이니 공천인 이런 걸 둘러싸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이제는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윤심이라는 게 아주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임식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내가 너무 원했던 자리는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했던 시점이 아니겠죠. 원했던 시점이 한동훈 아니다. 장관은 어쨌든 총선을 지역으로든 비례로든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당이 일정한 어떤 총선의 성과를 가지고서 이 총선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저 자리에 오르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기왕에 후계자의 길을 만들어 주려면 지금처럼 이런 험한 시점이 아니고 총선 이후에 적절한 시점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한 거예요. 강서 재보궐 선거 끝난 이후에 뭔가 이게 전혀 만회되는 게 없고 결국에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좀 버티기 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반전이 필요하다고 봤을 거고 근데 이만한 반전이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어정쩡한 카드 무슨 김한길 카드니 뭐 이런 어정쩡한 카드로는 반전이 안 생기고 그리고 어쨌든 이 용산과 당의 관계가 정말 수직적인 관계의 천을 넘어서서 빈틈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들 카드는 결국에 한동훈 장관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나중에 쓸 카드를 좀 땡겼었다. 거죠. 뭐 카드 리볼빙 약간 돌려막기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총선 전략이 저는 궁금해요. 아까 전에 조경태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대가 이제 농경사회 좀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농경사회부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업사회로 왔다가 민주화 세대로 왔다가 586들의 모순들이 지금 386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새로운 586을 청산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586 청산론을 들고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취약 요소들이 있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서. 특히 이제 수도권, 중도층. 청년, 중수청이라고 좀 불러서 줄여서 얘기를 하던데 그쪽의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인적 쇄신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인적 쇄신이라면 어떤 데서 단적으로 얘기해서 영남에 지금 의원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에. 많죠. 거의 의석의 한 70%가 영남이잖아요.
거기는 초선, 다선, 뭐 친윤, 비윤 할 거 없이 전부 물갈이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걸 다 물갈이 한다고요? 아니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걸 통해서 아주 변화를 강렬하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걸 시사하는 예고편이 있었어요. 김기현 대표 사퇴입니다. 대통령실이 원했던 건 대표직은 가지고 있고 대신에 지역구 불출마를 원했었다. 근데 이런 후속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영남 물갈이를 세게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자리를 맡고 앉아 있으면 영남 물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이 왜 그거 가지고 경로까지 했을까? 이걸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예. 경로할 포인트는 그거죠. 영남 물갈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게 영남 물갈이가 되냐? 그래서는 경로를 한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와 한번 겨뤄보겠다. 이러고 당대표직을 던지고 지금 지역구 출마하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선언을 사실상 했잖아요. 그렇죠. 예.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울산을 보기에는 위해 일에 더욱 전념하겠다 메시지 냈어요. 예. 제가 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공천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까지도 김기현 대표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공천 못 받은 분이 대거 탈당을 해가지고 이게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영남에서 지금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여당은 수단이 많아요. 예. 다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공천 탈락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이 정부에서는 뭐 협박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협박, 수사한다. 뭐 캐비넷. 캐비넷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를 좀 길게 이게 이 막차인 분들은 지금 이 김준일 대표가 얘기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를 좀 길게 본다면 공천 못 받는다 그래서 당을 떠나거나 아니 무소속으로 출마나 이러기보다는 어쨌든 후일을 기약하면서 또 이 정부 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뭐 3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예. 그렇게 모색을 하겠다 길게 이런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앞서 예상했던 대로 일부는 이를테면 무소속이거나 아니면 이준석 신당 예. 갈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의지를 숨기지 않아요. 이삭 저도 죽게 하겠다는 사실 의지를. 사석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삭 죽게 하겠다는 의지를 예, 숨기지 예. 않고 있고 교섭단체를 선거 전에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얘기했잖아요. 20명. 네, 근데 교섭단체를 선거 전에 만들 방법은 공천 탈락자들 이삭 죽기가 없어요.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탈락이 확정되기 전에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갈 현역 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공천 시점에 1말 2초쯤 되면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이적이 발생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 줄평. 저는 뭐 국민의힘은 없어졌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구한 어쨌든 영남 엘리트들의 보수 정당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자리를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이 대신하는 정당이 탄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지금 김부겸 총리는 일단 선거제도 관련해서 하나 얘기하고 하나는 이낙연 총리를 끌어안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실망했다.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총리가 어느 정도 얘기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나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다는 내용을 보면 다분히 원론적이에요. 통합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거취에 관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물러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물러나고 비대위 가야 된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고구마 그런 지 오래됐어요. 사실은 사이다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게 됐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게 대선 후보 되고 대선 후보 때까지는 그래도 사이다 면모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개항의 재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이분이 좀 고구마가 되신 것 같아요. 요즘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이렇다 할 이재명표 리더십이라는 게 없어요. 총선 앞두고서 뭘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재명을 만들었던 그런 뭐 속이 시원한 지지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강렬한 그런 리더십이 지금 거의 사라졌다. 좀 답답한 이재명이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름이면 신당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조금 초선 의원들이 조금 반발도 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 의원, 비명계 의원들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이낙연 전 총리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한 달 안 된 시점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만들 것 같나요? 그때 이미 실무 준비를 해 놓으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실무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0명 이상의 5개 시도당을 창당해야 그리고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거든요. 그 예. 준비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낙연 총리와 가까운 원외 조직들 그 안에 있는 거기서 이미 이제 뭐 탈당과 그 이 신당 창당에 함께 참여할 그런 당원들의 연서명 같은 거를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규모가 한 10,0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뭐 당은 일단 만들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확장성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지를 떠나서 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선대위 대변인 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이제 뭐 최재경 정 중수부장의 말인 것처럼 리포액트 기자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선 과정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조작에 뭐 가담했다. 뭐 이런 게 검찰 수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뭐 거취의 표명, 뭐 통합비대위 출범이라든지 뭐 이런 제안을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피했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지 아주 낮아지거나 총선 전에도 여전히 불씨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예. 또 검찰이 한 번 더 구속영장을 던질 수도 있어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당대표직이 없으면 당이 잘 발동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총력 방탄 이게 안 돼요. 총력 방탄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예.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어쨌든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하고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과 그걸 내려놨을 때는 이게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 당대표직을 어설프게 내려놨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얘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저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의원들이 찾아가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야 된다. 이제 민병덕 의원, 뭐 김두관 의원, 이탄희 의원 등 7명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또 듣기만 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기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병립형하고 연동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당 지도부가. 그리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 분포도 말을 하는 의원들은 어쨌든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고 연동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말을 안 하는 의원들의 속내는 좀 다를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탐대실이라고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스스로 어쨌든 여론의 악재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예. 더군다나 이 그 정치개혁을 그동안에 앞장서 추진해 왔던 뭐 소수 정당들이라든지 시민사회 여기하고 이제 척이지게 되는 건데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심하는 대목은 그런 걸 겁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의석 그 획득 가능성에 획득할 의석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겠지만 대표의 공천권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비례대표 많으면 한 20명까지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탐대실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전 시간 박원석 의원님 모시고 현안이 좀 더 있어가지고 길지 않게 짧게 저도 지금 송년회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저를 기다리는 지금 한 30명의 지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끝내고 가자고. 일단 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만 하면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저께 거기에 가서 발제를 했어요. 민주당 맞습니다. 의원들이 예. 초청을 해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제 연동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명분도 지키고 실리도 있는 거고 만약에 연동형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해요. 짧게 요약을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수도권에서를 포함해서 한 50개가 지금 접전 지역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명분 없는 선거에는 무효표를 던지거나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를 본인이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배신할 경우 그리고 이제 당일에 국민의힘이 이제 제안한 병립형 표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시에 국회에서 민주당을 밟고 지나가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을 밟고 지나가서 할 경우에는 야합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해 당사자라기보다는 이걸 발표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그걸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그렇죠.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의 계산은 지역구에서 한 150석 정도를 지금 분위기라면 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이제 비례 의석까지 더해서 지난번 총선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만들겠다. 어게인 180. 네.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성정당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너무 역풍이 셌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비례 연합정당 같은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역에서는 동맹을 맺고 예. 비례는 어쨌든 그쪽에 의석을 주는 이런 어떤 비례 연합정당과 같은 반윤 연대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후순위에다가 예. 민주당 그 대표가 몇 명은 후순위에 공천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쉽게 내려놓지 못한 욕망이 아닌가 예. 싶고 그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건 그 좀 욕심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에서만 해도 지금으로서는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선거 분위기로 보면 게다가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국정기조나 아니면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변화 같은 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변화가 아니고 완벽한 당정 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170석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러면 윤석열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변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뭐 우려를 하시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 욕심도 욕심이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공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예. 비례연합정당과 같은 그런 어쨌든 선거 전략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고 대신에 비례 의석을 얻겠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위성정당과 같은 이제 그런 그 계획에 참여할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나 예. 사회민주당이라고 정의당에서 나간 그렇죠. 분들이 만든 아예 노골적으로 그 비례연합당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거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토크쇼를 같이 하는 걸로 그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원래는 이제 신당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조국 신당은 이제 쉽지 않다고 보고 그 조국 신당 실무 작업은 중단을 한 것 같고 대신에 비례연합정당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요즘 부쩍 선거제도 이거 병립형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자주 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그래서 뭔가 이게 본인의 계획과 연관이 돼 있구나. 물론 이제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뭐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정의당에다가 얘기했던 게 아니 로텐더홀에 자리를 깔려면 빨리 깔아라. 이게 뭐 1월 달 가가지고 뭐 그럼 늦는다. 이게 12월 중에 결론을 내버릴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깔 거면 빨리 깔아라. 얼마 전에 민주당이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당원들 의견 문포 확인하겠다고. 그건 100%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나올 겁니다. 지도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조사일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지. 압도적 다수당이 돼야지. 근데 이런 어떤 그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거기에 많이 반영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탐대실인 거죠. 밖으로 잃는 게 너무 많아요. 명분도 잃게 되고 또 시민사회나 이 전문가들
혹은 이 정의당과 같은 정당과 척을 지게 되고 예.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는 그냥 뭐 약속 같은 거는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 같은 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다시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죠. 대선에 자기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난 대선에 예. 갑자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선거운동하느라고 바쁜 의원들 다 끌어올려서 당론으로 이걸 의결하고 법안 발의까지 했어요. 예. 이 위성정당 방지하고 또 뭐 정당제도 개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개혁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이제 선거 전략을 확 수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민주연구원장 하시던 노웅래 의원이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갈 건데 정의당에서 의원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공동 발의를 해달라. 그래서 예. 제가 아니 의원님 민주당이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공동 발의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칫 이게 뭐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로 해석되면 저희 예.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양해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일인데 예. 그걸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법안 발의하시는 건 좋은 일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으나 지금 저희 의원들이 거기 참여하기는 어렵다.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저께 이제 1차 토론회가 있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 28일에 2차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갈 거고요. 왜 뭐 다음 주 목요일이냐면은 그날 쌍특검 이제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처리를 위해서. 네, 28일 그때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의원총회에 앞서서 이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이거를 보고 대체적으로 가닥을 좀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전에 국회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의 당론 결정을 김준일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정도 사람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뭐 왜 그러십니까? 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어제 이탄희 의원이나 뭐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들 상당수가 결정을 못 내렸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굳힌 의원들이 꽤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거고 그거는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정의당 얘기 짧게 좀 할게요. 예. 지금 정의당의 길은 지금 김준우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정의 그리고 진보당 옛날에 이제 통합진보당 그 NL 계열이죠 거기 그리고 녹색 그리고 뭐 노동당 이렇게 뭐 사자연대 진보 사자연대를 지금 해가지고 진보 위성 플랫폼 진보 플랫폼 정당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총선을 치르자라는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선거연합정당 그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플랫폼이 돼서 대신에 이제 당명은 좀 바꾸고 후보들을 함께 공천을 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선거 이후에는 또 각자의 정당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겁니다 대충. 근데 이제 녹색당은 그렇게 할 의사가 있고 녹색당 내부에서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은 일단 거부했고 그 제안은 역제안을 했어요. 정의당 플랫폼이 아니고 밖에 플랫폼을 만들자. 내지는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플랫폼으로 하자. 뭐 이런 역제안을 했고 노동당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딱히 없는 것 같고 노동당 현재 상태가 정당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단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공직선거에 후보를 준비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 논의가 순탄치 않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명분이나 가치의 측면도 있고 실리의 면도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선거연합정당은 어느 쪽이냐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치연합이라면 당장 총선에서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녹색당 진보당 등과 원칙적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죠. 합당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선거를 함께 치르고 돌아가자. 근데 선거를 그렇게 함께 치르기로 하면 그 모든 당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기나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크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2라도 되면 다행인데 뭐 그냥 1+1 했는데 그냥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의당은 이제 비례 1, 2번만 그냥 뭐 녹색당이나 여기에 주는 건데 물론 그렇게라도 녹색당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는 거 뭐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의당이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냐 그 자기 내부 상황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저 방안을 결정할 때부터 반대했고 저거는 일종의 해당행위다. 해당행위다. 네, 저 굉장히 자해적이고 굉장히 자기 모욕적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지경이 됐으니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비례 1, 2번을 드릴 테니 정의당 플랫폼으로 선거를
치룹시다라고 당 밖의 세력한테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느니 저는 그냥 그야말로 이전 지도부에서 원론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자강론에 기초해서 그냥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정의당에서 가장 큰 이슈는 류호정 의원이에요. 지금 정의당 기사도 류호정 의원한테 많이 나오는데 일단 새로운 선택으로 이제 갔어요. 창당을 하겠다라고 갔는데 지금 비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아가지고 지금 정의당에서는 징계하겠다 이렇게 중징계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직을 1월 달까지 남아서 정의당 당원들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 1월 달까지 남아 있겠다라는 게 류호정 의원의 입장인데요. 근데 뭐 당원을 설득한다 이런 거는 그냥 명분이자 핑계고요. 의석을 그때까지 유지할 필요성이겠죠. 현실적으로 뭐 보좌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쨌든 의원이어야 그 류호정 의원의 마이크가 살아있는 거지 의원직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마이크는 이제 꺼지는 마이크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할 때까지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뭐 잘 이해하기 어렵죠. 일단 마음이 떠났고 신당에 참여하기로 했으면 그 순간 내려놓는 게 원칙적으로 좀 맞다고 보는데 당에서도 이걸 무슨 징계를 하고 뭐 카톡방에서 내쫓고 그런 것들이 기사로 나오고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대화를 좀 해서 물밑에서 언제까지는 물러나라, 언제까지는 물러나겠다 이런 정도의 뭔가 이게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거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김준호 비대위원장도 딱히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이걸 땔감으로 이 장사를 하겠다. 언론에 정의당 이름 좀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저는 실망스럽고 류호정 의원도 실망스럽고 류호정 의원의 그런 그 태도를 따끔하게 조언하지 않는 금태섭 의원도 별로 새로워 보이지 않고 뭐 이래저래 불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하고는 사실 이 건으로 제가 통화도 하고 조언을 좀 했는데 제 조언대로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의원님은 이번 총선 출마하십니까? 고민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론이 있잖아요. 삼지대의 그런 통합적인 신당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면 어려운 승부라도 총선에 출마해서 그 신당이 뭔가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데 힘을 보탤 생각이고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뭐 굳이 제가 선거에 나가는 의미가 없다고 봐서 그럴 경우에는 김준일 대표하고 방송이나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같이 할 생각이 없는데 왜 저랑 묻어가시려고 하는지 굉장히 좀 불쾌하네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